제목은 헝그리하트입니다. 일단 이 영화는 등장인물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크게 보면 4명만 생각하면 되는데 거의 이 부부 사이의 일이죠. 이 영화 속의 여주인공은 채식주의자예요. 남편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고 채식해서 배고파서 가정이 붕괴된다는. 이 영화는 화장실에서 시작을 합니다. 초록색의 화장실, 변기 앞에 있는 변기 화장실에서 문을 두드리는 한 여자의 모습으로부터 출발을 하거든요. 남녀가 화장실에서 우연히 만나는 걸로 시작을 해. 그리고 이 영화는 채식을 하는 여자와 그 채식 때문에 아이가 허약해져가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남편,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두 사람에 대한 서사가 이 화장실에서 시작해. 벽지가 초록색인지 파란색인지 모르겠는 애매한 색깔의 벽지, 거울, 그리고 중국 황제, 화장실, 뭘까요? 뭘 상징하는 걸까? 항상 얘기했죠. 보통 잘 만든 영화들, 대부분의 영화들이죠. 대부분의 영화들은 오프닝에서 그 영화에서 말하고자 하는 많은 걸 담아놨어요. 여기 황제, 권력의 상징이죠. 거울, 자아의 분열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실제로 거울은 아닌데 이것도 거울 같아서 왜곡된 자아를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여자가 먼저 문을 두드립니다. 이 여자가 지금 아내인데요. 미나라는 여자죠. 문을 두드리는데 화장실에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가려고 하는데 문이 잠겨 있어. 그래서 잘못 들어왔나 봐요. 표시가 없어서. 이 여자는 잘못 들어왔어요. 잘못된 만남을 상징하고요. 이 안에서의 이 두 사람 구도를 이제 뒤에 가서 이제 잘 보면 화장실은 인간이 생리적인 것을 해소하는 공간이에요. 생리적인 것을 해소하는 공간이어서 누구나 들리는 곳이야. 누구나 당연스럽게 하는 행동이야.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역겨운 행동이고 그게 누군가는 고기를 먹는 행동은 인간이라면 당연한 행동이라고 생각하죠. 물론 채식주의자들에게는 아니지만. 근데 이 아내는 채식이기 때문에 그런 고기를 먹는 인간의 본성적인 행동이 역겹게 느껴져. 그리고 뒤에 있는 황제는 물론 이거는 그냥 내 해석이에요. 처음에 오프닝에까지 때려 박는 이 이미지를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우연히 이 공간 안에 황제의 초상이 걸려 있을 리가 없잖아요. 이거는 그 안에서 권력과 통제를 의미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 아내가 권력과 통제적인 행동을 한다. 그래서 이 아내가 가진 채식의 신념을 토대로 이 가족 내에서 권력을 휘두르고 통제를 하려는 시도를 해요. 남자는 그로 인해서 자기의 정체성이나 자기의 그런 자아가 흔들리죠. 이 영화 전반에 대한 복선이 이 화장실 씬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닫았는데 잠겨버렸어. 의도치 않게 갇혀버린 거야. 이 뒤에서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아이가 생기거든요. 그게 마치 두 사람은 해결할 수 없는 공간에 갇혀버렸어. 아이를 가진 쪽이 처음에는 통제할 수 있는 입장이겠지. 그래서 문이 이제 잠겨버리는 것으로 이제 시작을 하고요. 이게 위치가 왔다 갔다 하죠. 남자가 내 말대로 해. 여자가 뒤에서 자기 정체성 흔들릴 때가 있고 여자가 황제 앞에서 내 말대로 해. 정체성 흔들릴 때 있고. 그래서 화장실에 갇혔다고 다른 사람에게 구원을 요청하죠. 뒤에서 이 남편이 의사나 다른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장면들하고도 좀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 전반에 걸친 그런 모습들, 그런 복선들이 여기 지금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코를 막기 시작하죠. 남편이 황제 그림 쪽에, 이쪽에 이제 권력을 쥐는 통제, 남편의 뜻에 따라서 가정이 움직일 때는 아내는 코를 막는 거야. 아내는 견딜 수가 없어. 아직은 아내가 되기 전이야. 두 사람이 첫 만남이에요. 그래서 뭐 독가스 수준이에요. 남편은 계속해서 아내에게 사과도 남편이 예비 남편이지. 아직 이제 만났어. 운명적인 만남을 가졌어. 그래서 여기에서 이 아내가 될서는 이제 미나. 방귀인 건 아니고 뒤에 이제 똥을 싸고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냄새가 막 풍기는 거지. 그러면서 여기서 급해요. 다시 들어갈게요. 그렇게 또 생리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다시 들어가고 그리고 미나가 지금 다시 권력을 가지게 되는 그리고 문 좀 열어줘요. 문이 안 열려 하고 다시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는데 미나가 도움을 요청하는 대상은 의사나 그런 사람이고 경찰이야. 뒤에서 이제 나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당연한 일에 지금 미나는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죠. 물론 뭐 냄새가 나서 숨도 못 쉴 정도일 수도 있겠지만 잡혀갈지도 몰라요. 이때 이 장면은 뭐냐면 그래서 다시 볼일을 보고 나와서 이제 냄새가 나니까 이제 문을 이렇게 열면서 날리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냄새가 덮어지니까 아이 제발 그러지 말라고. 방법이 다른 거지. 서로 다른 방법에 따라서 그런 일들 이런 상대를 위한 배려하는 행동이 상대에게는 더 고역으로 다가오는 두 사람 여기서 함께 탈출해야 된다는 서로 공동의 목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이 안에서 상대로 인해서 고통받고 이 상대가 고통받으니까 그거를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 행동이 더더욱 이 사람을 고통을 주고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암시하고 있죠. 보통 영화의 오프닝은 그 영화 전반에 걸친 어떤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창문 있어요? 하고 이제 창문을 열려고 화장실로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데 심지어 이쪽 문까지 막혀버렸어. 다 잠겼어. 더 좁은 곳에 갇혀버렸어. 방법을 찾으려도 찾을 수가 없는. 잘 만든 영화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중국 식당 화장실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탈출하기 위해서 중국 식당 전화번호를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미나는 중국 식당 이름이 뭔지 몰라요. 아니 먹으러 왔잖아요. 근데 그러는 댁은요. 전 지나가다 급해서 잠시. 남편 이름이 이제 뒤에서 나오겠죠. 남편은 길 가다가 마려워가지고 급히 들어와서 여기로 온 거고 아내는 지금 부서 회식 같은 거 하다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중국집 이름을 얘기하는데 지금 아내는 제대로 몰라. 지금 황금분수? 그래서 남편은 아내의 말에 따라서 이것저것 찾아보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 틀린 정보를 주고 있어. 틀린 정보를 주니까 전문가의 도움을 못 받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게 뒤에서도 아내가 제대로 되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 계속해서 남편에게 주장을 하니까 남편은 그게 맞나? 맞나? 하고 자꾸 잘못된 선택을 해. 그러다가 나중에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한 다른 그게 되지만 그래서 식당 이름을 계속 틀려요. 근데 결국 남편이 많죠. 석류정은인가요? 맞아요. 근데 이 두 사람이 구해달라는 메시지가 잘 전달이 안 돼. 왜냐면 이제 언어가 잘 안 통하고 이러니까.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가 너무 완벽한 채식을 아이에게 시도를 하니 아이가 점점 허약해져서 아이를 구해야 된다라고 해도 뒤에서 도움을 잘 못 줘요. 그 외부 전문가들이. 그런 답답한 상황들. 아내는 잘못된 정보를 계속해서 남편에게 얘기를 해주면서 남편은 그게 맞나? 하고 혼란스러워하는 상황들. 뒤에서 펼쳐지는 내용에 대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아내는 대사관에서 일하고요. 그래서 남편이 분산궤도에 떨어지지 않기를 뭐 이런 말을 하는데 분산궤도는 시간 위상이 바뀌는 곳인데 여길 나가면 낯선 시공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세상과는 동떨어진 곳에서 고립되어 버리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야. 근데 이 영화는 색이 의미가 있는 영화는 확실해. 초록색, 파란색 그쪽은 미나의 색이고 아내의 색이고 그리고 그거는 처음에는 어떤 자연주의 그리고 평온함? 모르겠어. 그 뒤에서 좀 보고. 그리고 빨간색은 경고, 고립의 의미를 뜻해요. 그래서 빨간색인 것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빨간색인 것들 중에 뭐가 있냐면 미나의 가방, 그리고 얘네들이 화장실. 화장실은 미나가 몰래 아이에게 고기를 흡수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기름을 먹이는 공간. 그런 곳이 또 빨간색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서 그 색감으로 이들의 정서와 분위기를 표현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두 사람은 문을 부수는 문을 부술 테니까 비키라는 말에 두 사람 다 거울 쪽에 붙었고 두 사람 다 서로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고 서로가 확신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겠지. 그렇게 이제 두 사람은 이게 그러니까 중의적인 거죠. 영화 전반에 대한 복선을 담고 있고 두 사람이 이렇게 운명적으로 만났다는 얘기를 담고 있고 또 그리고 두 사람은 잘못된 만남이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게 이 매장의 직원이 문을 열고 들어와서 두 사람을 구해줍니다. 그리고 주두와 미나는 제3자를 통해서 서로를 소개하고요. 그렇게 두 사람의 사랑이 시작돼서 두 사람은 이제 같이 한 집에서 살게 되었고요. 아직 아이가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두 사람이 함께 살게 되고 나서 첫 장면이 이거예요. 아내가 전화를 받는데 말도 안 돼요 하면서 나쁜 전화를 받았어. 그럼요, 이해하죠.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이 무슨 전화냐면 아내한테 온 전화는 전근을 가라는 전화예요. 딴 데로 가라는 전화지. 전근을 가래. 그러니까 남편은 사표 내고 다른 직장을 찾아. 근데 아내는 뭔 소리야. 직장 가면 뭐 먹고 살라고. 남편은 뭐 이렇게 직장이 그렇게 중요해졌냐. 근데 아내는 이제 2달 뒤에 옮기라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장면이 왜 두 사람이 거의 처음에 동거를 하는 건지 부과된 건지 모르겠지만 네, 리소님 왜 전근을 가라는 것이 나왔을까? 이 영화에서 아내는 세상을 폭력적으로 봅니다. 폭력적인 세상이라는 세계관이 있어. 세상은 폭력적이고 언제든 우리를 해칠 거야. 전문가들도 믿을 수 없어.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도 언제든 나를 다른 곳으로 보내버리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하게 접근하면 이 여자가 기본적으로 직장에서 스트레스가 많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게 미나는 불신이 가득한 사람이야. 세상에 대한 불신이 가득해. 세상에 있는 음식들은 믿을 것이 못 돼. 그래서 자기가 직접 재배해. 신뢰하지 못해. 그게 어떻게 보면 오만함으로 연결될 수도 있겠죠. 직장 내에서 무기력한 인간, 무기력한 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 미나의 정신 상태는 말 그대로 뭐
뭐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지금 자기 힘으로 자기의 인생을 개척하는 것에 상당히 힘듦을 느끼는 그런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 첫 번째는 지금 아내가 자기가 삶을 통제하지 못하는 경험들을 했다. 그리고 세상이 아내에게 주는 어떤 강압적인 메시지. 그러니까 아내가 내 삶이 내 뜻대로 안 된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자꾸 벌어진다. 그러면서 내 아이만은 이런 통제되지 못한 세상에서 격리시키고 내 아이만은 내 통제하에 넣겠다. 라는 식의 심리가 발현됐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지금 보면 처음에 화장실에 갇힌 것도 자기 뜻대로 갇힌 거 아니지? 그리고 냄새가 역겨운 거 사실이야. 고기를 먹어? 어떤 생명을 먹는 게 생명이 불쌍한 것도 사실이야. 나는 이대로 다니고 싶은데 다른 데로 보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내가 통제되지 않고 내가 희생자고 내가 피해자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장면이 있어. 둘이서 이제 장난을 치다가 아내 하지 마라고 두 번이나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귀가 먹었나 이게. 그래서 임신이 돼버린단 말이야. 자기 몸에 대한 결정권을 아내는 못 가졌어. 지금 보면 일에 대해서도 그리고 자기 신체에 대해서 자기 결정권을 못 가졌어. 심지어 이제 남편을 물론 사랑하겠지만 그게 그 어떤 자기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삶에 대한 경험을 지금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아내는 이제 스스로 농사를 짓고 이제 그러고 있어요. 신뢰가 없는 거지. 세상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 그렇게 아내는 남편에게 임신이라는 사실을 얘기하고요. 두 사람은 뭐 잘 나와보자 뭐 그렇게 됐겠죠. 이 위에 이제 아내의 농작물들이 좀 있고요. 이때 아무도 없이 혼자서 나눌었죠. 자존심으로 뭉친 침묵의 눈물. 강철처럼 딱딱하고 돌처럼 냉정한 이 세상에서 그런데 내 귀에 음악이 들려. 눈을 감으면 그 리듬이 느껴져요. 음악이 날 감싸고 내 심장을 사로잡아요. 황홀한 이 느낌. 이젠 믿을 수 있어요. 내 삶을 위해 춤을 춰요. 열정을 불태워요.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에게 자기 여자친구를 소개하는 그런 자리예요. 여기 이제 앉고 있는 할머니가 이제 일종의 시어머니인 거죠. 그렇게 이제 축하 파티를 하고 있고요. 만나게 되다니 너무 속상하네. 지금 시어머니가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오늘 처음 만났네. 아우 정말 천사 같구나. 다 주들 때문이야. 응? 내 아들놈이 그냥 너를 꽁꽁 숨겼어. 내가 간섭하는 거 싫어해서 그런 거고. 임신에 대해서는 내가 오래됐는데 아마 걔랑 별 차이 없을 거야. 뭐든 도움되는 게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뭐 임신에 대해서는 이제 오래됐지만 걔랑 별 차이 없을 거야 라는 그런 게 이제 인간도 동물이야. 동물로서 어떤 욕구 해소를 그것을 나쁜 것으로 치부하지 마라 라는 게 이제 어머니의 생각인 거죠. 인간은 동물이야 라는 관점이고 이 미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뭐 존엄이라고 표현하는 미나 관점이고요. 동물이나 이런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 근데 그게 이제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기기 위해서 생태계를 파괴시켜서는 안 되잖아요. 생태계의 순환을 막아서는 안 되잖아.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일부 잘못된 채식이나 잘못된 환경적인 과격한 발언들을 하는 사람들의 문제인 것 같아. 어떤 한 가지 아름다움을 위해 전체 시스템을 파괴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언제든 연락해라. 기쁜 마음으로 너의 엄마가 돼주겠다. 그 말은 지금 미나가 부모가 현재 없을 가능성이 이제 큰 거죠. 그래서 미나에게 세상은 굉장히 공격적이었을 거야. 그리고 애착 대상이 없었겠지. 애착 대상이 없고 공격적인 그런 세상에서 어떻게 될까? 그러면 내 바깥의 다른 존재에 나를 투사시켜서 그 존재와 나를 동일시시키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지. 엄마는 제가 2살 때 돌아가셨고 아빠 밑에서 컸는데 아빠는 연로하시고 별로 할 얘기가 없다. 이제 뭐 혼자인 거나 다름없죠. 그렇게 이제 어머니 1시간 반 거리에 살고 있으니까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와라. 혼자라도 꼭 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우리 채식주의자 미나 씨는 외부에 있는 존재들이 어색해. 지금 당장 이런 어머니 같은 존재도 어색해. 다 공격적인 대상이야. 회사에서도 그들은 나를 다른 곳에서 보내버리는 존재니까. 내 뭐 여기서 시어머니는 또 살갑게 대하려고 혼자 오면 더 좋아 뭐 이러면서 막 웃고 이제 그러고 있죠. 이때까지만 해도 두 사람이 악연이 될 줄 몰랐단 말이에요. 일종의 약혼식 같은 거니까 결혼식으로 봐야 되나? 엄마의 부재도 영향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미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스스로 모든 것을 다 알아내고 나를 믿으면서 살 수밖에 없으니까 나를 지켜줄 존재는 세상에 없다는 생각을 하는 거니까. 당신은 부드럽고 따뜻하지만 그렇게 뭐 사랑을 속삭이는 그런 노래를 부르고 여기에서 이제 엄마의 인자한 표정. 여기까지 보면 이제 여느 가족과 다름없는 그런 행복한
결혼식 같아요. 그런데 두 사람이 뭐 신혼 아니랄까봐 지금 뭐 하는 거죠? 어디죠? 이거 식당에서 은큼하게 그냥 아주 그냥 그랬는데 밖에 나가보니까 사슴이 죽어 있어. 그 사슴을 어떤 포수가 총을 쏴서 사슴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미나는 봤고요. 지금 파티한 곳 바깥에 죽어 있는 사슴, 그리고 지금 여기 포수가 있죠. 근데 이게 아내의 꿈이야. 미나의 꿈이야. 근데 미나는 이런 꿈을 계속 꾼단 말이에요. 집 바깥에서는 사슴이 총 맞아 죽는 공간이야. 사슴은 누구죠? 사슴은 자기 자신이자 자기 자식이에요. 연약한 존재, 죄 없는 존재란 말이야. 이 세계 바깥으로 나가면 부서진단 말이에요. 총에 맞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세상에 나가보니까 일한다고 일하니까 전근가래. 막 하면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 근데 내 아이가 그런 험악한 세상에 나간다고? 너무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누구도 믿지 못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 신념 하에 모든 것을 결정하려고 들어. 근데 이 사슴에 대한 해석은 뭐 그냥 내 생각이에요. 지금 이런 영화 해석은 말 그대로 주관적인 내 생각이야. 여러분들이 다른 생각을 하면 그게 맞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미나의 꿈인 거지. 이 구도를 보면 밝고 찬란한 곳에서 한 발짝만 나가도 어둡고 스산한 총으로 죽는 피범벅이 될 수 있는 곳인 거야. 폭력과 공포가 난무하는 세상인 거야. 미나의 세계 안에선. 지금은 나는 그나마 세상이랑 부딪혀서 어떻게든 살아왔어. 버텨왔어. 근데 내 아이는 너무 걱정되는 거야. 나는 전자파 속에서 살아도 너무 괴롭고 불쌍하지만 어쩔 수 없이 살았는데 내 아이가 그런다고 못 견디는 거야. 이거는 그 아이에 대한, 그러니까 미나의 꿈이면서도 아이에 대한 강박이 서서히 생겨나고 있다는 얘기고, 아이에 대한 강박이 생겨나는 이유는 미나가 그동안 불안과 공포스럽게 살아왔는데 그것을 아이에게 그러면 완벽하게, 그러니까 자기가 불안에 시달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불안이 아이에 대한 통제로 이제 터져 나오는 거지. 아내는 이제 그 꿈을 또 꾸고 사슴 나오는 꿈. 남편은 그냥 특별한 의미 없어. 그냥 꿈이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한편은 어떤 말이냐면, 그러니까 아내는 이 말을 다르게 생각하면, 아내는 세상은 폭력적이야. 우리 아이가 세상의 논리대로 살다간 그런 포수 같은 인간들의 희생양이 될지도 몰라. 남편은 아이 뭐 그렇게 특별하게 생각하지 마. 세상은 그렇게 위험하지 않아. 그런 대화나 마찬가지지 지금. 같은 꿈을 이렇게 계속 꾸는 건 처음이야. 계속해서 반복해서 점점 강박이 심해지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그 꿈 때문에 배가 안 고픈 거야. 그러니까 정말로 배가 안 고프고, 이거는 그런 심리랑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이 인생에서 불행하니 내 아이가 이 세상에 나오면 불행할 거야 라는 생각. 그래서 아이를 가진 상태에서 음식을 지금 잘 먹지를 않죠. 그 공포스러운 꿈을 꾸고 아이를 낳는 것이 두려우니 먹는 것에 대한 욕구가 점점 줄어드는 거지. 그러니까 남편은 야 그래도 억지로라도 먹어야지. 근데 지금 억지로라도 먹는 그 본인의 현실이 중요한데, 아내는 어둠 속으로 사라진 사냥꾼, 꿈 얘기를 하고 있어. 현실이 아닌 공포에 시달리고 있어. 그래서 남편은 그냥 우리 셋이 매트릭스 가게에 가자. 이게 뭐야. 지금 미나 입장에서는 지금 어떤 채식과 그런 신념에 대한 이야기, 아니면 이런 불공정한 세상, 무서운 세상, 모든 이 소중한 것을 언제든지 망가뜨릴 수 있는 세상에 대한 그런 높은 가치를 얘기하는데, 남편은 매트릭스 얘기를 해? 이게 지금 내가 채식에 대한 가치에서 얘기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지금 파당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제 여주인공 입장에서는, 미나 입장에서는 지금 너 뭐 파당 얘기하냐? 지금 새 매트릭스 사야겠어. 냄새나. 어떻게 보면 현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시트에서도 냄새가 나고, 그러면서 이제 두 사람은 뭐 사랑한다고 하고 뽀뽀를 하지만, 이거는 이제 뒤에서 아이가 생기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의 이제 두 사람의 이제 사랑 얘기고요. 아이 키우는 그런 얘기들 가지고 얘기하고 있고, 네, 저 남자는 그냥 평범한 남자고요. 아, 남편이 계란 우유는 먹는 채식이었나? 여기에서 이제 전시를 왔는데 아이 키우는 얘기들 그렇게 하다가 이제 나와서 음식을 하는, 소시지를 굽는 장면이죠. 그걸 보고 아내는 쓰러져 버립니다. 근데 뭐 그걸 보고 쓰러진 건 아니겠지. 아내가 영양실조해서 쓰러진 것도 있지만 아내에게 세상은 너무 폭력적인 곳이야. 믿을 수 없는 얘기들만 짓거리는 폭력적인 곳이지. 믿을 건 자연에서 나온 것, 자기밖에 없는, 세상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의 논리에 갇혀버리는 그런 사람이죠. 아침도 조금 먹고 밥도 안 먹고 이러니까 뭐 아내가 쓰러지는 거지. 그래서 남편은 맞잖아. 고기도 안 먹어요. 남편은 그냥 보통 일반식 하는 사람 아니에요? 남편도 채식이었어? 남편 일반식 같은데? 맞잖아. 고기도 안 먹어요. 근데 고기 싫어해요. 아, 채식 맞아?
근데 남편은 여기서 고기 안 먹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채식이 나쁜 건 아니지만 어떻게든 단백질을 섭취해야 된다. 밀, 글루텐이든 생선이든. 그러니까 채식을 하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죠. 현대 의학을 기반으로 공부를 해야지. 지금 내가 단백질하고 탄수화물, 지방 개념 다 안다고 그걸 가지고 다 안다고 해서는 안 되겠지. 단백질은 태아 성장에 필요하니까 채소도 매일 먹고, 머리가 지금 뱃속에 있는 아이의 머리가 성장 속도가 이제 느린 거예요. 지금 미나 씨가 채식을 하기 때문에 아이가 잘 안 자라고 있어. 근데 이건 단순히 채식과 일반식의 문제가 아니라 아내가 가진 신념의 출발이 세상에 대한 불안과 공포에서부터 출발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더 잘 먹어라. 너무 차갑나요는 중의적인 뜻이죠. 그래서 이 검사가 애한테 해롭냐고 하니까 의사가 아니, 방사선 대신에 초음파 이용하는 건데 필요한 검사다. 그러니까 아내는 됐어요. 물론 세상에는 사기꾼도 많고 전문가의 말이라고 다 맞는 것도 아니지만 아내는 신뢰하지 않아. 초음파? 내 몸에 초음파를 쏜다고? 싫어요. 안 해. 아내가는 세상을 불신해요. 아까 바로 그 장소를 옮기라고, 지역을 옮기라고 했던 그 회사나 아니면 맞았던 사슴은 자신이자 아이지. 내가 포수들 사이에서 내가 있는 건 그냥 무서울 따름이지만 아이는 내가 지켜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더 강박적이 되는 거지. 내가 혼자 있을 때는 공포에 시달리지만 내가 누군가를 지켜야 되는 입장이면 거기서부터는 이제 강박에 시달리는 거고. 그래서 두 사람은 병원에서 나와서 이제 집에 가고 일찍 들어오라고 하고, 혼자서 이제 미나는 병원에서 나와서 집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아내가 길을 가다가 찾은 곳은 사이킥 리딩이야? 아무튼 그 심령술사. 그래서 어쨌건 점 보는 집에 와가지고 가서 점을 보고. 그러니까 이게 전문가의 의견을 듣지 않고 가서 저런 점 사주, 저런 것에 현혹되는, 불안하니까 어딘가에 의지는 하고 싶은데 전문가는 믿을 수 없어. 세상을 믿지 못해. 그러니까 저런 것에 믿고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불신하기 때문에 사기당하기 쉬운 사람이 돼버리는 거지. 저런 분한테 이제 가가지고 이제 생활 개량 한복 딱 입고 가가지고 같이 이제 채식하는 이제 막 그런, 그리고 우주의 기운을 받아들이는 그런 채식을 하는 사람처럼 딱 보이게 가고, 여기 뭐 하나 박혀 있어. 보석도 하나 박혀 있어. 가가지고 이제 당신의 아이는 뭐 하면서 막 그 아이에 대해서 진맥을 해주면서 이 아이에게는 내가 이런 식을 먹여야겠군 하면서 이거는 한 달에 500만 원만 주면 됩니다. 500만 원 낸다고 이제. 여기서 이제 남편이 점을 봤더니 들은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웃잖아요. 뭐 누가 그걸 뭐 신뢰하겠어. 근데 아내는 그거를 이제 맹신하죠. 남편이 웃으니까 웃지 마. 나 지금 진지해. 얘는 인디고 차일드예요. 아이의 기운이 느껴져요. 그가 보여요. 특별한 아이가 태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은 아이 뭐 점쟁이가 그렇다면야 그냥 맞장구만 쳐주고, 근데 뭐 예수의 아이라고 이제 농담으로 500 이야기 안 하고 정성이 부족하다 가는구나. 그런 드려. 이것도 정성이 부족하군요. 그렇군요. 정성을 담아서 주세요. 그러니까 아내는 생각해봐. 내가 왜 몸이 안 좋을까? 안 먹으니까 안 좋지. 단순한 거야. 제대로 안 먹으니까. 아니면 그냥 여기서는 입덧이니까. 근데 몸이 아이를 보호하려는 거라면 본인이 이상한 신념을 만들고 그 신념을 믿기 위해서 다른 이유를 갖다 붙여. 이게 편향된 사고를 하게 되는 이유거든요. 한번 편향된 답을 내려놓으면 그게 나중에 모순되는 문제가 있어도 내가 그 모순을 안 보거나 그 모순을 덮기 위해서 계속 새로운 모순으로 그걸 자꾸 덮어가. 그래서 독성을 없애느라 배가 안 고픈 거야. 예를 들어서 저 아내가 나한테 이제 상담을 왔어요. 실은 내가 계속 배가 안 고픈 거는 심리적으로는 이 아내는 세상이 두렵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 두려워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는 상황을 두려워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몸에서 그냥 본인의 그런 심리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입덧 때문에 그냥 식욕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근데 이런 사람을 어떻게 설득시킬 거야? 당신은 지금 심리적으로 세상이 무섭기 때문에 아이가 그렇게 세상을 무서워해라고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이런 독성을 없애느라 배가 안 고픈 거야. 아이가 원하거나.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남편은 야 그만해. 태아는 그런 거 몰라. 인간이 다 같다고 믿지. 그 사람이 틀렸어. 어쨌든 다신 그게 내 몸에 못 되게 할 거야. 그들은 볼 수는 있지만 자기가 본 걸 이해하지는 못해. 그 점성술가들은 볼 수 있다고 생각하나 보죠? 그렇죠. 원래 이렇게 신념으로 무지하지만 신념으로 뭉친 사람들이 고집이 셉니다. 왜냐면 고집이 없으면 무지한 사람들이 신념으로 뭉치려면 고집이 세야 되기 때문이죠. 이게 약간 닭이 문제냐 달걀이 문제냐인데 고집이 세기 때문에 무식하고 고집이 세기 때문에 신념으로 뭉칠 수 있는 거야.
신념, 어떤 지식보다 신념이 앞설 수 있는 거지. 그런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면 내가 원래 가졌던 신념이 깨질 수밖에 없으니까. 한편으로는 뇌가 게으른 거기도 하죠. 계속해서 다른 입장에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게 어렵거든. 그러면서 여기서 아내는 평범한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인데 자연요법과 대체의학을 시도한대. 거기 가면 안 돼? 그러면서 이제 남편이 그래 차라리 뭐 대체의학이면 그나마 낫다. 평범한 병원? 아 그래 거기라도 가라. 점 보는 것보다 낫지. 그래 점 봐서 애기 태어나고 그 애가 왜 그러는지 점 봐서 그 이유를 아는 것보다는 그래 차라리 병원이라도 가. 병원이라도 가. 그러니까 이게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들하고도 비슷한 맥락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지구를 바라보는 건 땅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땅이 동그래? 아니잖아요. 평평하잖아. 그러면 그렇게 단순하게 바라보면 지구는 평평해야 맞아. 근데 지구가 동그랗다는 걸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지구가 얼마나 큰지 그 크기에서는 왜 동그란데도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건지 거기서 조금 더 많은 지식을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을 깨는 어떤 지식을 넣어줘야 돼. 근데 당장 점성술사들은 어때요? 이 사람들이 원하는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을 들려줘요. 그러니까 그게 더 진실 같은 거야. 내가 몸이 아프고 이러니까 뭐 벽에 붙은 얼룩도 내가 괜히 무서운 생각하면 괜히 그게 무서운 걸로 보이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해석은 재미없어. 그리고 그거는 그냥 내가 약하고 내가 문제라는 식으로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떤 존재가 있고 그 존재가 실은 너의 조상과 연결돼 있고 막 그렇게 풀면 역시 내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그럼 마음이 편하잖아. 그리고 내가 보고 이 느끼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거고 그리고 그게 의지할 곳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말을 현혹되는 거야. 채식도 그게 지구를 지킨다. 뭐 그럴 수 있겠죠. 환경적으로 도움이 된다. 그럴 수 있겠지. 근데 애초에 농사는 환경을 지키는 방향으로 해서 인간이 농사 지은 거 아니죠. 인간이 환경에 영향을 안 미치던 때는 육식을 하던 때입니다. 인간이 사냥을 하던 때는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었죠. 지금보다. 농사를 지으면서 그 지역에 살던 동물과 환경을 인간의 뜻으로 개척했지. 실은 인간이 채식을 하면서 자연에 더 끼친 악영향이 크죠. 물론 지금은 이제 공장식으로 운영되는 이제 그런 것들이 만들어내는 문제가 더 크지만 그래서 채식이 자연을 위한 식단이다라고 100%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채식을 하기 위해서 그것이 또 공장식으로 이루어질 때도 또 다른 얘기고 그것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실은 근데 채식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눈앞에서 동물 이 덩어리 살덩어리를 보고 동물을 연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안 먹으면 마치 자연을 위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말 그대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랑 똑같아. 내 눈앞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는 거야 실은. 생태계는 덩어리 살덩어리로만 생태가 이루어져 있지 않아요. 살덩어리를 지킨다고 생태가 지켜지는 거 아니야. 식물도 동물도 다 생태계고 진균류 다 생태계 안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지구에서 가장 많은 개체수는 진균류예요. 식물도 동물도 아니야. 지구에서 가장 많은 개체수와 컨택한다 그러면은 동물은 끼지도 못해. 식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채식이 나쁘다, 채식이 좋다 그 뜻이 아니라 어떤 거든 자기 신념을 지키는 건 좋아. 근데 그게 어떻게 세상과 어울리는지 그 법을 배워갈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와 다른 신념을 가진 사람을 비난할 필요도 없는 거지. 이 사람이 채식을 한다고 해서 저 사람을 비난할 필요도 없는 거고 저 사람이 채식을 안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식사를 뺏을 필요도 없는 거야. 그 사람이 그걸 신념을 가지고 해? 근데 내가 가진 신념이 세상에 피해를 줘? 내 가족에 피해를 줘? 거기서부터는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벌써 아이가 아직 나오지도 않았어요. 지금 이 부부한테는. 이 남편은 벌써 좀 걱정되죠. 그 의사가 막 정규출격 강하고 그런 거지? 그래서 막 또 이상한 거 아니야? 네, 그런 거 아니래. 여기서 그 아내가 말하는 의사한테 와서 무슨 요법을 하고 있죠? 여기서도 이제 아내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이제 나오라고 이제 하니까 둘 다 내 몸에 손 떼요. 굉장히 공격적인 반응이 나오지. 세상을 공격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나와 내 아이를 격리시키려고 하고 그런 마음이죠. 근데 이제 아내는 뭐 날 믿어. 수술을 안 할 거야. 자기의 의지로 자신의 몸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하는데 뭐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죠. 어느 정도는. 근데 이제 양수가 부족하고 아내가 평소에 먹지를 않았으니까 이런 거를 버틸 힘이 안 나오지. 이제 태아가 위험해지는 거고. 자기가 신이 아니잖아. 육식 동물한테 육식을 하라고 누가 시켰나? 걔네들이 생명은 소중하니까 육식하지 말아야지라고 육식 동물이 육식을 안 하면 토끼가 더 많아지겠죠? 개체수가 더 많아지면. 풀들이 죽잖아. 풀들 안 불쌍해? 풀들이 죽으면 당장 곤충들, 그거에 관련된 곤충들도 살 곳이 없을 텐데 곤충들 어떡해? 식물들 어떡하고? 식물들 다 뜯어먹힐 텐데 어떡하냐? 이 인간의 시각이 되게 편협해지면 그럴 수 있죠. 새떼들도 없어질 수 있겠지.
인간의 오만함으로 생태계를 이러니 저러니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구 환경 당연히 중요하고 걱정해야 되지만 인간이 지구를 아프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실은 굉장히 오만한 생각일 수도 있어. 그래서 태아가 너무 위험하고 산모가 체중 미달이라서 걱정된다. 지금 결국 제왕절개를 해야 되는 지경에 이제 이르르는 거죠. 근데 이제 아내는 절대로 수술 못하게 하는데, 아니 목숨이 중요하지 어떻게 그래. 목숨이 중요한 거지 지금. 그래서 약속까지 했는데 지금 아내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때 결국 제왕절개 하거든요. 왜냐면 지금 저렇게 해서 아내도 죽고 애도 죽을 수가 있는데 제왕절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아내 입장에서는 어때? 모든 것이 다 내 통제대로 안 되는 거야.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더 통제하고 싶어지는 거야. 점점 더 통제하고 지금 직장도 아이를 갖는 것도 아이를 낳는 것도 지금 자기 뜻대로 다 안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꿈에서도 계속 그런 꿈을 꾸고. 그러니까 아내는 점점 더 불안도가 커지고 점점 더 무언가를 통제하고 아이를 지켜야 되는 강박에 점점 더 시달리게 되는 거죠. 아내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남편 입장에서는 이제 어쩔 수 없었고 아내는 이제 아기를 보러 가죠. 자기가 저렇게 고통스러워도 검사를 한다고 해도 뭐 누가 말려도 소용없지. 간호사든 다 뿌리치고 가서 아기를 안아보려고 갑니다. 검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에도 제발 안게 해달라고. 아이를 안아보는 엄마의 모습은 정말 정말 행복 가득해요. 그러니까 이 미나가 아이를 사랑하지 않아서 아이를 괴롭히는 게 절대 아니죠. 아이를 너무나 사랑해서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이 아이에게 하는 통제들이죠. 주두 미나 나 데이나야 저녁에 초대하려고 여러 번 전화했어. 이거 들으면 전화해. 이렇게 메시지들이 온 걸 보면 주변 사람들과 만남을 완전히 차단해버렸지. 이 전까지는 그래도 뭐 소시지도 구워 먹고 그런 모임에 가서도 뭐 참석해 본 적도 있고 한 것 같은데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는 정말 더 철저한 통제를 하고 있는 거죠. 해로운 색 그쵸. 하지만 유튜브는 저의 직장이니까요. 네. 저의 직장에서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아야죠. 네. 여기 지금 미나도 저런 성격이지만 직장에서 아까 뭐 자리 옮기라고 하니까 뭐 찍소리 못하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잖아. 하지만 무슨 말씀인지 알았다. 아마 다 알았을 거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주변에 미나와 주두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전부 미나와 주두를 찾지만 하지만 이들은 고립되는 거지. 그리고 시어머니, 엄마다 잘 있었니? 제발 전화해주렴. 뭐 시어머니부터 주변 사람들까지 다 전화 끊고 아이와 집에서 둘이 있는 거야. 아내가 그러니까 남편도 어디다가 이렇게 연락하고 뭐 같이 놀러 가고 이런 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다들 이렇게 전화하라고 하면서 미나와 주두를 찾고 있고 안녕 아가야 하면서 이렇게 만지려고 하는데 그렇게 밀치지 마. 밖에서 들어왔잖아. 아직 만지도 않았는데 밖에서 들어왔다고 하니까 밖에서 이제 갓 들어온 애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고 손부터 씻으라고. 물론 손 씻고 깨끗하면 좋지. 저런 것들까지도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그러니까 정작 내가 아이를 망치고 있으면서 남편에게 지금 부족하다고 하는. 이건 마치 이혼수녀 캠프의 한 장면 같기도 해. 이건 그 성별을 바꿔도 마찬가지예요. 뭐 아내가 그렇다 남편이 그렇다 또 아니야. 강박적이고 통제적인 사람은 내가 그 아이를 망치고 있으면서도 상대가 어떤 규칙에서 어긋나면 페널티를 주고 그거에 대해서 못하게 해. 아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내가 이 100점짜리를 하기 위해서 아이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아이를 더 힘들게 하는지를 모르죠. 그래서 주두는 손을 잘 씻고 가서 아이를 안아줍니다. 아기와 이제 장난을 치면서 이제 아빠가 놀아주고 있고요. 근데 이제 주두가 애랑 놀아보니까 애가 열이 나는 거야. 애 열나. 아까 신발 안 벗었지? 근데 이제 그런 외부의 물질이 들어온다는 그런 것들, 그 강박. 이게 더 심해지면 이제 망상이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애가 열난다는 말에 이제 그 애의 열보다 그 신발 외부에 흙이 들어오지 않는 게 더 중요해. 그래서 몇 도냐? 37.5도. 그 정도면 괜찮아. 아주 의사죠. 열이 이제 2주 동안 열 나는 게 괜찮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요. 매일 3번 얼음찜질에 예방 차원에서 하는 거야. 근데 이제 그 미열이 이제 2주 동안 계속 나니까 그래도 이제 의사한테 한번 가보자. 근데 의사를 치료라는 명목으로 애한테 독을 먹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 다 항생제 먹고 컸어. 항생제가 뭔지 알아? 생명에 반하는 거. 아이의 성장에 그러면서 뭐 믿는다고 날 믿어. 아내는 날 믿으라고 하는데 남편은 답답하지. 아니 뭘 널 믿냐. 지금 그냥 병원 데려가면 되는데 네가 뭔데 믿냐. 네가 지금 뭐 의사도 아니고. 이거는 믿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게 옛날에 이혼수능 캠프에도 전문가가 전문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남편은 이제 계속 설득을 합니다. 아이가 지금 작고 2주나 지금 열이 나니까 의사한테 좀 보여주기라도 하자. 근데 의사한테 가자는 그 말에 아내는
날 모욕했잖아. 자신의 모욕으로 느끼는 거야. 네? 그러니까 아내는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잖아. 내 신념에 대해서 누군가가 반박을 하면 나에 대한 모욕으로 생각해. 이게 과학과 어떤 그냥 신념적인 것의 차이죠. 과학은 내가 내 이론이 틀렸다는 것에 모욕으로까지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가끔 있어. 그래서 뭐 과학자들 간의 논쟁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세운 가설과 내가 세운 학설은 기본 틀릴 수 있습니다. 틀릴 수 있다는 걸 간부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시대가 지나면 새로운 반박 근거들이 나오고 그러면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어. 근데 조금 지나니까 공룡은 그것보다 더 빠르게 변화해 가고 있는 거지. 그런 거예요. 틀릴 수 있는 거야. 새로운 단서가 나오면 언제든지 기존의 이론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새로운 단서가 나왔을 때. 근데 저런 신념을 가진 사람들은 새로운 단서가 나왔고 너 이거 새롭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 그럼 뭐라 그래? 날 모욕하지 말라고 한다고. 그게 내 모욕으로 느껴. 기본적으로 정서가 불안하고 그런 사람들은 나에 대한 나에 대한 확신도 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자기의 신념에 자신을 의탁해버려. 김혜리님, 멋있다는 말에 호기심이 생겨서 확인차 화면을 보았군요. 그랬더니 실망스러워요? 속았다 싶은 생각이 드는군요. 이러면서 세상에 대한 불신이 피어나는 거지. 멋있긴 개뿔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 무례하고 모욕이라고 생각하는 거. 저러면 무슨 말을 하겠어. 그러니까 여기서 주도도 당신이 맹신하는 그 책만 보지 말고 전문가의 의견도 듣자는 거잖아. 하나의 내가 편향된 정보를 습득하고 그거에 관련해서만 지식을 쌓아. 거기에서 그거 내 지식을 부정하는 이 얘기는 듣지 않아. 다 틀린 거야. 그러니까 그 안에서 모순이 생겨도 모순이 해결이 안 돼. 모순을 지적하는 사람은 날 모욕하는 거니까 그런 날 모욕하는 인간들하고는 대화할 필요 없거든. 그래서 전문가 의견도 듣자는 거잖아 라는 말에 못됐다. 나의 신념을 틀리다고 하면 나에 대한 모욕이고 그렇게 다른 사람 의견도 들어보자고 하는 거는 못됐다 라는 거고. 근데 이거는 지금 아내가 남편을 공격하는 게 아니고 진짜 100% 자기의 내면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난 엄마야. 난 아이를 사랑해. 오케이. 이건 논리적일 수 있어. 엄마는 아이를 사랑한다는 대전제 하에 연역적인 추리로 인해 그거는 명제 참이야.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를 사랑한다. 오케이. 그럴 수 있다니까. 근데 엄마는 아이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엄마의 지식은 아이의 모든 것을 어떤 신뢰할 만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 이건 아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논리가 없는 얘기를 논리가 있다고 믿어버려. 남편 입장에서는 야 내가 너를 그래도 계속 믿었는데 지금 애가 아프지 않냐. 지금 2주째 아무리 미열이라고도 열이 안 떨어진다. 네가 냉수찜질도 한다며. 근데 이제 남편이 답답해서 이제 그렇게 소리를 치니까 아내가 작게 말해. 그러니까 소리치지 마. 느끼는 걸 믿는 사람들이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느끼는 대로 믿는 건 진실이 아니야. 어쨌건 우리가 느끼는 건 진실이 아닐 수가 있어요. 내가 화가 난다고 해서 내가 화가 나는 게 타당하고 진실은 아니야.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고 느낀다고 해서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게 진실이 아니라고. 이렇게 키우는 게 옳아. 느껴진다고. 무시무시하죠. 느낌적인 느낌으로 옳다고 느끼고 있죠. 애한테 해롭다고 느끼고 있지. 자기를 방어하는 법을 몸이 익혀야 돼. 자기를 방어하는 법을 몸에 익히는 건 면역력이고 아이가 좀 밖에 나갔다 온 아빠가 그래도 뭐 만질 수도 있고 같이 뭐 산책도 가고 뭐 지금은 아직 아닐 수도 있겠지만 밖에 사람도 만나고 이러는 게 실은 방어하는 법을 익히는 거긴 한데 왜 날 안 믿는 거야? 이건 믿음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야. 왜 날 안 믿냐고. 믿음으로 세상의 진리를 판단하려고 해. 세상의 지식을 믿음으로 생각해. 내일 애 두고 나가기 싫어. 그래서 어차피 뭐 복직할 것도 아닌데 세상으로부터 이제 고립을 선택했죠. 세상으로부터 스스로 격리시켰지. 아이는 더 격리하고 더 통제하고 바깥 공기도 쎄. 그게 애한테도 좋아. 여기서 아내가 이제 9달 동안 완벽하게 보호받다가 자기는 아이를 완벽하게 보호한 거야. 친구들한테 전화하고 와도 받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고 아무도 안 만나고 갑자기 시끄럽고 악취나고 독성이 가득한 이 환경에 던져지면 어떻게 반응하겠어. 세상은 악취나고 독성 가득한 곳으로 생각해. 인간은 말 그대로 똥도 싸고 더러운 것도 먹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 동물은 그래. 세상은 그래. 식물도 그래요. 식물도 잔인해. 옆에 있는 작은 식물 말려 죽여버려. 얘 햇빛 못 보게 해가지고 얘가 먹을 영양분 싹 뺏어 먹어버려요. 식물도 그래. 동물?
뭐 사자나 이런 뭐 밀림의 왕? 웃기는 소리 하지 마요. 약한 동물 위주로 잡아먹지. 어린 사슴, 무리에서 벗어난 코끼리 이런 애들 잡아먹지. 바이러스나 병균들은 안 그래? 여러분들이 약해져 있을 때 여러분들을 몸으로 침투하지. 여러분들이 강할 때는 못 가요. 그게 세상이 옳지 않다고 해서 그럼 어디로 갈 건데? 어디 뭐 유로파의 새로운 세상을 만들 거야?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쨌건 생태계 안에 존재하는 하나의 동물이란 말이지. 그 안에서 인간으로서 어떤 존엄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지. 아예 인간적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내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굉장히 편협한 사고를 하고 있지. 내 느낌으로 세상은 더럽고 세상은 문제가 있고 내 느낌으로 저거는 흉측하고 내가 당장 똥 냄새가 나니까 똥은 더러운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다고 그럼 똥을 안 쌀 거야? 똥을 안 만들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배에 똥 차지 뭐. 배에 똥 차면 뭐 어떻게 더 더러운 거지. 그래서 나도 그런 시절 겪었거든. 그러니까 아내가 그런 시절 언제예요? 세상에서 일을 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치이던 그때 내가 불행했던 삶 나처럼 불행하지 않게 세상에 얘는 나가지 않게 비닐하우스에 완전히 딱 안에 갖추는 온실이 아니라 방공호 안에다가 아이를 그냥 가둬버리는 거야. 무심한 아버지 속에서 세상에 그냥 홀로 내던져진 삶을 살아서 더더욱 스스로를 이런 식으로 보호해 왔고 자기가 더 아집스럽게 살았을 수도 있겠지. 남들과 소통하면서 무언가를 문제를 풀어보는 그런 경험을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래전이라 기억은 안 나라고 하지만 아내는 계속해서 자기의 뜻대로 통제할 수 없는 삶을 살았었죠. 그래서 더러운 거 잔뜩 먹어도 별탈 없었어. 그래서 아내는 도대체 남편한테 물습니다. 도대체 불만이 뭐야? 남편은 애가 밖에 못 나가잖아. 아내는 7개월이 그렇게 길어? 앞으로 실컷 나가면 돼. 나중에 나가면 돼. 남편은 답답한 거야. 한 번도 밖에 못 나가게 하니까.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 오는데? 애가 대체 언제 나갈 수 있는데? 남편은 애랑 유모차 끌고 이제 밖에 산책도 하고 뭐 마트 가서 뭐 또 물건도 같이 사는 것도 보여주고 사람도 구경시키고 그러고 싶은 거지. 100일이 지나면 그래도 이렇게 밖에 나가서 유모차를 한 바퀴 돌고 이러면 재밌지. 이렇게 뭐 괜히 뭐 보면서 무슨 말 대화하는 것 같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내는 당신은 왜 이렇게 저질이 됐어? 나의 신념을 지키는 것은 고질, 내 신념에 반항하는 하는 것은 나를 모욕하는 것, 그리고 저질스러운 것. 구분돼 있지 세상이. 편협한 사고를 하기 때문에 세상이 구분돼 있어. 내가 존경하는 성인도 똥 싸실 거예요. 똥 싸셨을 거야. 안 싸셨을 리 없잖아. 그렇다고 그분이 똥 싸신다고 저질인가? 똥 같은 인간인가? 아니죠. 그런 분도 그냥 똥을 싸실 뿐이야. 뭔가 세상을 성찰하고 고민하고 그런 데 시간을 쏟으신 분이지만 잠을 안 잘까? 잠 자겠지. 좀 뭐 덜 잘 수도 있고 뭐 많이 잘 수도 있고. 근데 화장실에서 아내는 코를 막아버렸지. 근데 벌써 저게 이제 저지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애가 더 건강해지면 꼭 데리고 나갈게. 당신이 원하는 거 어디든지. 라고 지금은 어쨌건 남편을 설득하죠. 아내는 이날 이제 다음날 이제 어디를 가나 봐요. 인내심을 가지고 친절하게 대해줘. 근데 아내가 아이를 맡기고 간 날 남편은 택시를 타고 병원에 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의사 선생님이 말해요. 야, 열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영양실조다. 영양실조 임마. 야, 지금 21세기에 애가 영양실조인 게 임마 지금 말이 되냐? 지금 두개골이나 지금 뼈나 이런 게 하위 7%, 하위 7%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죠? 아니 그걸 몰라서 몰라 지금? 성장 도표에 있으세요? 소아과도 안 갔으니까 어떤 정도로 크고 있고 이런 걸 이제 모르는 거지. 그래서 소아과 의사가 누구죠? 아이 발육을 누가 관리하죠? 없어요. 아내가 의사를 안 믿어요. 수유는 언제 끊었죠? 4개월 전에 끊고 이유식 먹여요. 유아용 유동식은요. 아이가 뭘 먹죠? 우린 채식주의자예요. 그건 괜찮은데 아니 니네 채식주의인 거 알겠는데 그래서 뭘 먹이냐고 아이한테. 그래서 씨앗이랑 으깬 채소랑 아보카도랑 유제품 달걀 같은 건 그러더니 여기 남편은 자기는 먹는데 아내랑 애는 안 먹고 영양사는 몇 명 만나봤는데 근데 아내가 혼자 공부해서 애를 키우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의사는 어쨌건 결론은 그거예요. 아이가 영양실조다. 영양이 부족해서 자라질 않는다. 이렇게 되면 성장 지연 그것만이 아니라 뭐 구루병 그리고 신경 손상까지도 올 수 있다는 거지. 정신 차려. 제대로 영양을 공급해야 되는 지금 위기 상황이다. 그래서 이거는 경주라고 생각해라. 늦게 출발했으니 따라잡아야 된다. 경주. 현대 사회에서 경주는 일종의 경쟁이죠. 근데 저는 경쟁이 싫죠. 경쟁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경쟁은 힘들거든. 그렇다고 경쟁이 없는 세상으로 가면 거기에 천국이 있나? 그렇진 않죠. 경쟁이 없으면 누군가는 성실하게 일하겠지만 많은 곳에서 나태가 일어나죠. 그리고 경쟁이 없는 것 같아도 경쟁이 다 존재해요. 아까도 말했잖아. 남들 사이에서도 경쟁을 하거든. 네. 그러니까 저 경주라는 표현이 저게 이제 아내와 지금 의사의
반대되는 포지션의 말이거든요. 반대되는 입장의 말이란 말이야. 경주라고 생각하라 라고 하고 아내는 이게 경주야? 라고 하거든요. 물론 이게 경주는 아니지. 그렇지만 경쟁이 존재하는 세상은 없어. 경쟁을 억지로 제거한 세상이 유토피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늦게 출발했으니 따라잡아야 된다라고 이제 의사는 말하고 있고요. 아내는 저런 게 불편해. 그럼 뭐부터 하면 되죠? 성장 속도를 정상으로 끌어올려라. 동물성 지방과 비타민으로. 동결건조한 칠면조와 송아지 고기. 그렇군요. 우리나라는 뭐 소고기 먹으면 되겠죠? 하루 3번. 그렇게 해서 이제 남편은 식료품점에 오고요. 근데 이 영화에서 이 길을 건너는 장면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한번 영화를 보세요. 영화를 오늘 제가 설명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넣지는 않았는데 이 신호등을 건널 때 뭐 아내와 손을 잡고 건너는 장면, 그다음에 남편이 혼자 건너는 장면, 아이랑 같이 건너는 장면. 그게 이제 세상에 두 사람이 이제 어떻게 더 맞서서 살아가느냐 이제 그런 것들을 암시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영화 전반에 걸친 색감 이 두 가지를 한번 잘 보세요. 나중에. 아무튼 그렇게 여기서 남편은 아이를 위해서 칠면조 고기를 사다가 먹입니다. 아이는 너무 잘 먹어. 그렇게 해서 이제 너무 잘 먹고 있는데 지금 고기를 먹이고 있었잖아요. 이게 영화가 헝그리 하트잖아요. 이게 그래서 헝그리라는 단어가 있지만 어쨌건 두 사람 사이에 그 하트, 로맨틱한 영화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 이 영화 포스터도 이렇게 보면 두 사람 사이에서 이렇게 서로 반대편을 보고 있지만 그래도 남녀가 있고 이래서 그런데 이 영화를 막상 보면 살짝 스릴러 같은 느낌이 있어요. 네, 고기를 먹고 있는데 뒤에서 아내 등장. 두둥. 너 지금 아이한테 뭐 먹이고 있는 거야? 고기? 너 지금 고기 먹였냐? 아내한테 걸렸어. 어디서 났어? 근데 이제 남편이 이제 잠깐만 우리 애가 지금 하위 7%래. 근데 아내는 지금 그냥 저렇게 행동을 한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돼. 동물에게서 나온 건 안 먹이잖아. 내 아들이 굶어주는 걸 더 못 봐. 이러다가 우리 애 굶어 죽어. 근데 아내가 지금 의사의 이야기에 반박을 합니다. 지금 남편은 가운데 있고 의사가 이건 경주라고 생각하세요. 아내는 이게 승부를 가리는 경주야? 승부를 가리는 경주는 아내가 원하는 대로 굉장히 자연적인 겁니다. 인간 사회이기 때문에 승부에서 지더라도 생존할 수 있게 여러 가지 안전망이 있고 계속해서 기회가 주어져야 되죠. 물론 약간의 벌칙은 주어지지만 자연에서의 승부에서 지면요 죽어요. 그냥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어린 나이에 무리해서 초식동물이 벗어나잖아요. 죽어 그냥. 인간은 그런 실수를 해도 경주에서 져도 공부를 다시 열심히 하든 뭐냐면 뭔가 다른 기회가 주어지잖아요. 그게 인간이기 때문에 안전망이 있는 거예요. 오히려 승부에서 졌을 때 죽어버리는 거는 더더욱 자연적인 거지. 물론 이 말은 너무 내가 좀 과한 면이 있어요. 자연적인 것을 오해하면 안 돼. 당연하지. 식물도 치열하고 미생물은 안 그런가? 미생물도 그래요. 내가 힘들다고 느껴진다고 해서 그게 나쁜 게 아니야. 물론 그 와중에 많은 경우에 서로가 배려하고 그리고 뒤처진 사람을 끌어주고 당연히 필요하지. 우리가 인간으로서 서로 해야 되는 일이지. 하지만 저렇게 자연주의적인 것을 얘기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경주를 싫어한다는 게 그게 실은 모순적인 부분이거든. 근데 느낌적으로는 자연은 왠지 경쟁이 없을 것 같고 경주가 없을 것 같고 온화하고 힐링되는 곳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죠. 자연이야말로 경쟁으로 인해서 정말로 과감하게 삭제돼 버리는 곳이죠. 자연은 자비가 없어요. 물론 자비가 있는 곳도 있지만 인간 지금 문명화된 인간 세계만큼 자비로운 곳은 많지 않습니다. 물론 이 문명화된 이 곳에서도 여전히 약육강식이 존재하고 그게 참 슬픈 일이고 누군가는 고통받고 있지만 그래서 그 7% 말이야. 누가 먼저 들어오나 경쟁해? 들어오나 경쟁이 아니라 건강하게 살기 위해 경쟁하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아내는 이제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뭘 먹을지 당신이 정해. 아내 겁내 무서워. 당신이 알아서 정해. 하지만 소리는 지르지 마. 지금 남편은 막 걱정돼가지고 격해졌지 감정이. 그러니까 거기서 또 소리 지르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 아내는 남편도 무서운 존재야 실은. 이게 지금 영화를 보면 이 영화 속에서 제일 무서운 존재가 실은 약간 아내긴 하거든요. 아내가 되게 무서워. 이렇게 소리 없이 되게 강한 느낌. 그런데 아내의 입장에서는 남편이 무서워. 세상의 해악에 속아서 우리 집에 해악을 끌고 오는 그런 존재란 말이야. 이게 만약 오컬트 영화였으면 아내가 믿는 이런 게 있고 지금 남편이 외부에서 어떤 악마를 끌고 들어온 지금 아내는 그렇게 느끼고 있을 거라고. 애 앞에서 그러지 말라고. 애 성장을 지금
저해하고 있으면서 소리 지른 걸로 남편을 나쁜 사람 만들었죠. 근데 장면이 바뀌어서 아내가 밤에 몰래 조용히 아이에게 뭔가를 먹이고 있습니다. 한 입만 더 먹자 마지막이야 하면서 뭔가를 먹이고 있어. 그리고 여기는 지금 옆에 욕조가 있고, 이건 뭐 천연 초겠죠? 무슨 뭐 유기농 초인가 보지? 밖도 아니고 여기 화장실에서 뭘 깔고 몰래 먹이고 있는 거야. 화장실의 좁은 공간에서 한 입만 더 이러면서 애한테 뭘 먹이고 있어. 남편이 거기 있어? 하고 똑똑 거기 있어? 하니까 안 해. 걸리면 안 되는데. 화장실도 빨간 문이 배치돼 있죠. 빨간 문. 이게 아내의 분노일까? 아내의 불안? 뭘 상징하는지는 좀 봅시다. 여기 이 공간은 또 이 초록색과 파란색을 섞은 색감을 띠죠. 빨간색인 공간, 이 초록색의 색감의 공간, 의미가 다르지 지금. 여기는 둘이서 그래도 서로 대화가 이루어지는 곳이고, 빨간색은 뭔가 아내의 신념을 담은 공간일까? 그래서 남편이 뭐 먹였냐고 하니까 아내가 소화 잘 되라고 먹였어. 당신이 준 거 다 먹였고. 근데 남편은 이제 의사한테도 보여주자. 이게 2주간 시키는 대로 했는데 몸무게가 안 는다. 응? 대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또 제기랄 했다가 사과하고, 아내가 보니까. 저런 것들, 제기랄, 소리 지르는 거, 이거에 대해서 아내는 굉장히 편집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데, 물론 문제지. 근데 진짜 정작 진짜 문제에서부터는 지금 회피해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신념으로 인해서 진짜 문제가 일어나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이 아내는 남편이 이제 욕하고 소리 지르는 것만으로 남편이 악당이지 벌써. 그래서 남편은 이제 제발 의사한테 데리고 가자라고 했지만 그게 설득이 안 됐고, 남편은 그래서 밤에 몰래 일어나가지고 아내가 도대체 뭘 먹인 거야 확인. 그래서 저게 뭔지 확인을 하고, 다음날 남편의 뜻대로 먹이고 싶은 걸 먹이고 있죠. 아내가 뭔가를 먹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전화해서 물어봅니다. 선생님, 율렉스 퓨어 오일이 뭔지 아세요? 아내가 자꾸 애 밥 먹이고 그 다음에 먹이는데 이거 원인일까요? 의사한테 확인을 했어. 그러면서 이제 아내한테 따집니다. 야, 너 그 기름 때문에 애가 안 자라는 거잖아. 근데 아내는 또 믿음의 영역으로 가요. 왜 날 안 믿어? 아니, 널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 네가 가진 신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 근거가 없다. 근거가 있어도 뭐 몇백 년 전에 책 한 권에서 나온 거 아니냐? 그걸 가지고 왜 세상 모든 진리라고 생각하면서 그 안에 그걸 믿지 않는 사람을 너는 자꾸 너를 모욕한다고 생각하고 그러냐? 아내한테 계속 따져요. 야, 그게 흡수를 막는데 내 말 들려? 근데 아내가 무조건 귀를 닫아버리니까 남편은 답답하니까 소리를 지른단 말이야. 근데 이제 아내는 하지 마. 지금 아내가 가진 여러 가지 모순들, 근거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근거가 없는 말들, 그런 것들을 아내는 근거가 확실하고 내 아이겐 모순이 없다고 생각하니 나를 지적하는 사람에게 무조건적이고 강한 반박을 해. 그리고 그게 반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진실을 알려주려고 해. 아내 입장에서. 남편이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면 나를 모욕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아내는 그 사람을 악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 말을 듣지 않고 애는 안 크니까 남편이 열받아서 이제 아내를 끌어당깁니다. 우리 아들 죽이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애도 울고, 지금 아내 입장에서는 이 집이 굉장히 폭력적인 곳이 돼버렸어. 외부 세계는 폭력적인 세대,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않아 라고 생각했었는데 남편도 그런 존재로 아내는 느껴지는 거야. 실은 이 아내가 이제 이 결말까지 보면 상당히 이제 불쌍한 존재죠. 누구에게도 제대로 의지해보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평생을 살고 있는 사람인 거지. 근데 영화를 보면 그런 생각이 잘 안 들어. 아내가 좀 무섭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게 아내가 바라보는 세상은 그보다 더 무서웠을 거야. 그러니까 아내는 기름은 좋은 거고 당신이 먹이는 게 독이야.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아내를 이제 밀쳐버립니다. 그래서 자기도 이제 내가 먹이는 게 독이라는 게 도저히 말이 안 통하니까 했다가 이제 바로 사과하면서 미안해, 애는 괜찮지. 그리고 아이가 이제 바닥에 머리를 찌를 뻔했었지. 저렇게 이제 일종의 집에서 폭력을 당한 거잖아. 아내는 그렇게 바깥을 돌아다녀요. 그렇게 바깥을 헤매다가 이제 남편이 찾으러 온 거죠. 한참 찾았어. 길에서 이제 찾은 거야. 둘 다 집 밖에 나왔네. 아내는 그렇게 아이를 밖에 내보내지 않으려고 지키려고 하더니 결국 자기가 남편을 피해서 도망쳤지. 아내는 공포에 시달리는 사람이에요. 두려움에 시달리는 사람이야. 그래서 외부 세상으로부터 아이를 보호하는 게 자기를 보호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총 맞은 사슴처럼 안 되게 하려고. 자기는 이미 총에 맞아서 피를 흘리고 있는 사슴이거든. 근데 집에도 총 든 포수가 있네? 그러니까 집으로부터 나올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여기서 이제 그래도 남편이 사과를 하죠. 그러니까 아내는 우리를 떠나보내지 마. 우리라는 건 나와 아이고 결국은 그거는 나 자신인 거지. 그렇게 이제 아내가 말을 하고 남편은 이제 우리 잘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밖에서 화해를 하고 같이 해내자. 그렇게 집에 갑니다. 여기까지가 영화에서의 1막이나 마찬가지야.
여기서부터는 이제 남편이 아내에게 수능을 해요. 남편이 여기까지는 반항을 많이 했잖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수능을 해요. 이 집 자체가 구도가 확실히 달라졌지. 이게 좀 촬영 구도가. 누군가가 벨을 눌러서 지금 가요. 나다. 시어머니가 왔어요. 왜 사라진 거니? 맙소사 꼴이 이게 뭐니? 어떻게 된 거야? 뭔가 문제가 있는 거지. 회사도 잘 안 나간다며. 바깥에 사람을 잘 만나질 않고 있지.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가 우리 손자 보려고 잠깐 들렀어. 근데 거기서 한다는 말이 전화기 있어요? 전화기가 전자파 때문에 전화기는 밖에 두고 와야 돼. 여기는 전자파 풀이고 지금 무슨 연구소도 이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은데. 전화기는 저기 계단 밑에 둬야 되고. 그렇게 이제 아이를 보여달라는 게 아이가 이제 자고 있다. 그래도 아이를 안아보게 해주는군요. 하지만 그런 줄 알았지만 아니었죠. 만지지 마세요. 밖에서 오셨잖아요. 아이를 정말 외부의 모든 것으로부터 아이를 지키려는, 아이를 보호하려는 태도죠. 근데 저게 아이가 보호가 되나? 아이가 지금 완전히 억압돼가지고 거의 좀 과장해서 말하면 죽어가고 있죠. 천천히 죽어가고 있는 셈이지. 전자파 때문이죠. 전자파. 신고는 뭐 나가다가 신고해도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남편은 아이 데리고 잠깐 나갔다 온다. 산책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아내는 그걸 바라지 않죠. 엄마 밖에 계세요. 신발 더러워요. 그래, 뭐 청결한 건 좋은데 세상의 모든 것, 내 영역 바깥의 모든 것을 다 너무 과하게 더럽게 여기고 그 안에서 있는 걸 지키려는 거. 이거는 채식으로 대표되지만 어떤 이 사람의 오만한 신념을 상징하는 거죠. 신념을 너무나 확고하게 구축한 사람은 내 신념을 조금이라도 건드리는, 반대하는, 내 의견과 다른 이 바깥의 모든 것을 더러운 것, 저질인 것, 나를 모욕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아. 그런 심적인 것을 상징,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이에게 자아를 의탁하기 때문이죠. 불행했던 내 과거를 완벽히 되돌리려는 시도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내는 계속해서 뭐 나가지 말라고 하지만 뭐 잘 싸매고 나가겠다고 하고, 모르죠. 이 전자파가 이 밑에서 오는 거니까 아이랑 바람 좀 쐬고 오겠다고 거의 애원을 하고, 그렇게 이제 겨우 아내를 설득해서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장 엄마는 이상하지. 내 자식이 회사도 잘 안 나가고 연락도 잘 안 되고 완전히 잠수를 타버렸어. 근데 이제 시어머니가 보기에는 이상해. 아니 미나는 그렇게 삐쩍 말랐고 애도 이렇게 작고 이게 뭐냐. 너네 이렇게 연락도 안 되고. 근데 이 남편은 지금 눈을 감았어요. 아내랑 싸우고 싶지 않아서. 얘기를 하고 어떤 진실에 눈을 뜨면 괴롭거든. 내 아이가 지금 안 자라고 있고 아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마주해야 되는 사실이 괴로워. 그래서 그냥 순응해버린단 말이에요. 아내의 통제를 받아들이기로 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도 시어머니가 뭐 애가 왜 이러냐. 그냥 체구가 작은 거예요. 내 말 듣고 있니? 내 엄마. 그러니까 아내 앞에서는 옳다고 그냥 하는 거지. 하지만 남편도 남편 나름대로 아이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 그래서 교회에 와서 여기서 고기를 먹입니다. 구원의 장소죠. 구원의 장소. 어떻게 된 거냐? 왜 여기서 밥을 먹여? 몸을 정화해야 된다고 밥을 안 먹여요. 이제서야 이제 진실을 말하고 있죠. 애는 괜찮고 살 좀 붙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시어머니가 보기에는 얘네 어떻게 된 거냐. 남편이 완전히 가스라이팅 당한 건 아니에요. 그 집에서는 완전히 아내 말에 수긍하는데 이렇게 기회가 있으면 고기를 먹여야 된다니까 진실을 알고는 있어. 하지만 이 아내의 권력과 통제에 완전히 순응해버린 상태. 근데 이제 주드는 남편은 그냥 과정이에요. 지나가겠죠. 이러다가 잘 크면 괜찮아요. 다 괜찮아질 거예요.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은 남편대로 지금 이 방법을 찾은 거지. 아내와 싸우지 않고 아이를 먹일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거지. 아내가 안 보는 데서 그냥 먹인다. 그래서 이제 그만 이제 가야 돼. 나중에 더 줄게. 야 이거 슬픈데? 시어머니는 야 너 뭐라도 해야지. 너 얘 이렇게 굶어 죽일래? 근데 남편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하는 거야. 교회에 와서 이거라도 먹이는 게 하는 거야 지금. 하잖아요. 시어머니가 보니까 이거 지금 정상이 아니거든. 얘 지금 혼자 자기 안에 신념이라는 그 방공호에 갇혀가지고 갇혀있는 상태로 그냥 아무것도 못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야 도움을 청해. 걔 진짜 제정신 아니다. 근데 이제 남편 주드는 그래도 자기 아내가 가족이니까 미친 게 아니라 좀 특이한 거다. 근데 시어머니가 봤을 때 이거 아니거든 지금. 근데 여기서는 또 새로운 구도가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제 이막이라고 한 이유가 여기서는 새로운 모성이 나오는 거야. 지금 미나가 자기의 모성으로 아이를 방공호에 가두잖아요. 온실이 아니라 방공호에 가두잖아. 보호하려고. 여기서 어머니도 주드가 자기 자식이잖아요. 손주도 물론 자식이 자기 중에 자식이지만 자기 자식을 위하는 모성인 거지. 이 모성과 저 모성 간에 충돌이 시작되는 거죠. 근데 이제 남편은 미나한테 우리 뿐이고 내 가족이니까
미나랑 충돌하고 그러고 싶지 않는 거지. 내가 알아서 한다. 미나한테 이 세상에 우리 둘밖에 없어요. 그렇게 갔다 2막을 시작하는 카메라들, 이 공간의 카메라가 굉장히 왜곡돼 있죠. 그리고 미나가 더 말라 보이게 찍혔어요. 실제로 뭐 배우가 살을 뺐을 수도 있고 뒤틀려 있죠. 공간 자체가 되게. 아까도 위에서 보면서 실제랑 다른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고 점점 이 공간이 외부랑 단절되면서 뒤틀려가고 있다라는 거를 암시하는 걸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냥 봐도 무서워. 이렇게 남편은 아보카도를 사왔고 근데 여기에서 겁내 무서운 게 뭔지 알아? 여기서 지금 미나가 고기 냄새를 슬쩍 맡아. 근데 이제 아이가 또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슬쩍 토해. 이 토한 거에서 이제 고기 냄새가 더 나. 근데 이제 아이가 토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편은 아내 모르게 그 옷을 벗겨가지고 빨아야 돼. 그러니까 지금 아내가 오기 전에 빨려고 아내한테 지금 개수작을 부리는 거예요. 뭐 스파이물의 한 장면 같죠. 아내의 눈을 돌리면서 이러면서 뭐 기저귀 갈아야겠어. 근데 이제 남편이 내가 할게. 날 믿어. 근데 날 믿어 해놓고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이 거짓말했지. 아내의 관점으로 보면 남편은 계속 자기를 속이고 내가 눈만 떼면 자꾸 그 외부의 사람의 독을 집안으로 끌어들이는 악마의 하수인 같은 짓을 자꾸 하는 거야. 멍청해서 자꾸 악마의 하수인을 하는 존재로 아내가 보기에는 남편은 이제 그런 거지. 그렇게 이제 남편은 아내를 어쨌건 말로 설득하고 가서 애기 이제 기저귀를 갈아줍니다. 저 기저귀를 갈 겸 옷을 이제 벗기죠. 옷을 이렇게 벗겨가지고 어떻게든 그걸 빨래를 돌린 거야. 옷을 이제 해가지고 빨래 돌렸어. 그래서 이제 남편이 누워서 자고 있는데 아내가 이렇게 쓱 오더니 귓속말로 내 아들이 고기를 토했어. 걸렸어. 어떻게 된 건지 말해. 덜덜 무시무시하죠? 그러니까 이제 남편은 이제 진짜 도저히 방법이 없으니까 아내가 내 아이를 죽이고 있다. 정화 청결 집착하고 햇빛도 못 쐬게 하고 애가 해를 못 본다. 내 아들은 인디고 차일드가 아니다. 저렇게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외부에서 한 말에 또 잘 휘둘려요. 또 귀신같이 휘둘려. 그러니까 인류 구원을 위해서 다른 차원에서 온 아이. 지금은 그건 넘어갔고 다른 이론들을 맹신해요. 계속해서 새로운 말도 안 되는 유사과학 같은 이론들을 맹신하는 거지. 그래서 애가 안 자라가고 그렇게 해서 애한테 햄을 먹이다가도 발각됐고 그래서 문서로 된 증거가 있냐라는 거에 이제 증거가 없죠. 애가 안 자르는 거 말고 증거가 없단 말이야. 이걸 지금 신고를 해보려고 왔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당장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뭐 애기 엄마는 정신과 치료를 받는 거고 그리고 뭐 병원에도 가서 자료를 계속해서 이제 떼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남편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 당장 어떻게 시간이 없는데 뭐 정신과 의사도 본다고 한들 뭐 지금 당장 어떻게 하냐. 이 남편은 당장 오늘 저녁을 못 먹여서 애가 진짜 죽을까 봐 무서운 거지. 남편도 아내도 둘 다 아이를 너무너무 사랑하죠.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길 바라는 그 마음이 같은데 이거는 해결할 수가 없지. 그 확고하게 자리 잡은 그 신념을 깰 수 있는 방법이 지금은 없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비공식적인 조언을 해줍니다. 거기 아이를 그냥 안전한 데 데려가시라고 우선 아이부터 옮겨라. 그렇게 당장 오늘 저녁에 뭘 먹일지가 걱정되면 아이부터 옮기고 당분간 할머니와 있는 거를 애기 엄마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어쨌든 당장은 아이가 안전하게. 지금 이 상담사도 아이가 걱정되니까 그런 방법을 알려준 거겠지. 그래서 이게 뭐 엄밀히 말하면 유괴지만 그래도 당신이 오늘 저녁에 당장 아이를 먹일 게 그렇게 걱정되고 두렵다면 이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이다. 그렇게 조언을 받고 주인공은 이제 아기를 데리고 어머니 집으로 갈 계획을 세우죠. 그렇게 이런 남편은 이제 애를 거의 이제 아내의 관점에서는 남편이 이제 애를 납치하는 상황인 거고 남편은 이제 애를 구출하는 상황인 거고 산책을 명목으로. 근데 이제 아내한테 내가 애 데리고 산책 좀 할게. 근데 아내는 안 돼. 남편이 설득을 하죠. 아내가 이제 촉이 왔어. 남편이 이제 산책하기 딱 좋아. 괜찮아. 근데 아내가 별로 안 내켜. 더 자. 근데 더 자라고? 수상한데? 나도 갈래. 아내가 촉이 아주 대단하죠. 남편이 아니야 나 혼자 갈게. 아내가 아니야 금방 준비할게. 또 같이 가 기다려. 너 오늘 수상해. 같이 가 너. 하지만 남편이 아내가 씻는 사이에 애를 데리고 도망쳤어. 그리고 그 아이를 이제 택시 태워가지고 보내요. 어머니한테 보내. 어머니가 이제 받아가요. 그러면서 이제 애를 보내고 돌아와서 아내랑 하는 얘기예요. 당신 너무 피곤해 보여. 우리 다 휴식이 필요해.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에게 맡긴 그 서류를 이제 보여주면서 같이 해결해 나갈 거야. 지금은 날 믿어. 이게 아내에게는 어떤 팩트나 이론적인 얘기가 안 먹히니까 여기도 이제 결국 이제 믿으라고 이제 하는 거죠. 여기서는 남편이 아내를 통제하려고 드는 상황이에요. 서로 아까 화장실에서 누가 이제 황제 위치로 갔다 왔다 했잖아요. 갔다 왔다.
그래서 며칠이든 일주일이든 아무 때나 보러 와. 좀만 시간을 줘. 너부터 돌봐. 그렇게 해서 아이는 시어머니가 당분간 돌보기로 하고, 뭐 돌보기로 합의된 건 아니고 이제 그렇게 거의 이제 납치하듯이 데려가 버렸죠. 그래서 아내는 이제 가방을 메고 아이를 보러 가요. 그 집은 햇빛이 드는 초록색 집이었죠. 근데 여기에는 동물들의 이제 박제가 있어. 이게 이제 이 아내에게는 굉장히 공포스러운 그런 모습이겠지. 꿈에서도 사슴이 총에 맞아 죽는 걸 봤는데 이게 마치 자기의 아이가 희생당하는 모습으로 보일 거야. 아내에게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공포스럽게 다가오겠지. 왜냐면 저 사슴은 자기가 투영되어 있기도 하고 자기 아이이기도 하거든. 뭐 총은 내 아이를 해친 물건이잖아. 사슴을 해친 도구잖아. 아이에게 먹이는 고기 같은 거지. 그렇게 이제 무시무시한 거를 보면서 공포에 떨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집은 죽음의 집인 거야. 이 아내에게는. 누군가에게는 안락한 집이고 누군가에게는 죽음의 집인 거지. 이게 지금 초록색과 파란색을 살짝 섞은 것 같은 애매한 색의 조명하고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가 이제 집 찾는 게 어렵진 않았니? 하면서 이제 애를 안고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아내가 기저귀 제가 갈 테니까 하면서 애를 뺏어가지고 자기가 기저귀 갈겠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시어머니는 잠깐 내려가 있겠다고 내려가거든요. 잠깐 내려갔다 올라왔는데 아내가 이렇게 하고 이제 올라왔더니 아내가 또 그 기름 먹이고 있어. 기름 먹이고 있다 또 걸려. 기름 먹이고 있다가 이제 도망치다가 이제 문 나가다가 이제 남편한테 또 걸려.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 생각하면 저거는 내 아이에게, 그러니까 저거는 나의 어린 시절에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막을 치는데 그 보호막을 못 치게 하는 거야. 이 남편 새끼가 악마의 하수인이 돼가지고 아내가 막 도망치듯 나가려고 하니까 그러면서 미나는 이제 집을 나가버립니다. 남편은 애가 훨씬 건강해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남편은 계속 시간을 달라가고 아내는 설원을 가로질러 이 집에 왔는데 다시 차가운 곳으로 혼자. 아내에게 세상은 이 눈 덮인 곳이지. 차갑고 추운 곳, 무서운 곳. 아내는 나름대로 이제 남편한테 애원을 하는 거야. 난 여기가 싫어. 여기 있는 거 안 좋아. 우리 가자. 어떻게 보면 아내에게는 공포의 도시죠. 공포의 집이지. 내 애가 유령의 집에 사는 거나 마찬가지야. 뭐 롯데 당신도 집으로 와. 우리 셋이 그냥 살자. 근데 이제 남편은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그렇게 이제 아내는 눈 속으로 떠나고요. 그 기름을 이제 먹이고 간 거지. 아내 입장에서는 얼마나 치열하겠어. 내 자식한테 독을 먹이고 있으니 그 독에 해독약을 먹여줘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잘못된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선동된 상태의 모습입니다. 내가 가진 지식 안에서는 이게 너무나 꼭 해야 되는 일이거든. 너무나 정의롭고 세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거든. 그러면서 악행을 저지르지. 시어머니는 야, 걔 오게 하면 안 되겠다. 야. 와가지고 흡수를 못하게 하는 약이나 먹이고.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는 또 이게 맞죠. 물론 뭐 이건 또 현대인의 지식일 수도 있어. 저 아내가 옳은 지식을 갖고 있는 걸지도 모르죠. 근데 어쨌건 최소한 현대인으로 산다면 지금 아내의 지식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내는 진짜 무서워. 사는 게 무서워. 그러니까 내 아이가 저렇게 거친 세상 속에서 상처받게 하고 싶지 않은 거야. 그래서 오게 하지 말자 그렇게 된 거고, 그리고 그 후에 미나가 다시 한번 이 집을 찾아와요. 근데 그때 이제 시어머니가 말하죠. 나는 못 속여. 내 아들은 잘도 속이더구나. 너 아주 내 아들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애한테 풀만 먹이고, 근데 우리 손자까지 그렇게 망치는 거는 나는 못 봐. 그때 이제 밖에서 이제 뭐 개들이 짖거든요. 이때 이제 미나가 애를 다시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애를 데리고 막 돌아가는데 말을 안 해. 미나는 기본적으로 사람하고 소통을 하려 하지 않아. 애초에 자기 신념이 완벽하기 때문에 남들하고 말을 해봤자 자기 신념을 깨려는 시도밖에 안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데려갈래. 데려갈 거야. 근데 여기서는 이제 입장이 바뀌었죠. 아이는 데려갈 수 없다고. 근데 엄마 입장에서 생각해봐. 이렇게 되면 여기 완전히 이게 서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공포인데, 미나는 입을 닫아버리죠. 아무도 내 신념을 몰라준다는 생각으로. 여기 있으면 안 좋아. 느낌이 와. 그놈의 느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남편은 보러 올 수 있지만 데려갈 수는 없어. 그래서 시어머니는 야, 애 뺏어. 시어머니도 흥분하고 당분한 거지. 그렇게 해서 남편이 이제 살살살 제발 부탁이야. 이리네 이러다가 내가 안을게. 살살살살 이렇게 옆에서 제 안아주는 척 이렇게 달래다가 그러다가 이제 확 밀치고 달래다가 확 밀치고 애를 뺏어버려. 그러니까 아내는 이제 야무치가 되는 거지. 아내 입장에 생각해보면
세상이 무섭고 세상에 두려운 존재고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상태에서 그래도 유일하게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한 화장실에서 만난 운명적인 남자랑 결혼을 했어. 근데 이 남자가 아이를 내가 갖고 싶지 않은 상태에서도 아이를 갖게 만들었지. 그것도 배신이었고, 아이를 키우는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이 자기를 배신해. 자기를 믿지 못할 행동을 해. 세상에 현혹돼서 자꾸 아이에게 독을 먹여. 심지어 지금은 시어머니랑 짝짝꿍 해가지고 내한테서 애를 뺏어갔어. 그리고 심지어 어머니 말에 휘둘려가지고 나한테 폭력까지 쓴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아내는 그렇게 넘어지면서 입술에 피가 난 상태로 그 집을 떠납니다. 근데 그때 밤에 이제 누가 찾아와요. 법원 명령으로 경찰들이 이제 들이닥치는 거야. 아무튼 법원 명령으로 애를 데려갑니다. 경찰 대동하에 구타로 이제 고소를 한 거예요. 아내는 맞아서 이제 피가 났으니까 이제 그게 구타 흔적이 있죠. 근데 남편은 아니라고 해도, 그리고 여기서 뭐 시어머니는 저 여자 미쳤다, 데려가면 죽는다 해도 뭐 소용없죠. 뭐 어쨌건 경찰은 그 고소를 했고 애기 엄마가 고소를 했는데, 그래서 경찰 입회하에 이제 이 엄마가 애를 데려가 버려요. 그래서 막 잠깐 막 얘기 좀 하자고 남편이 그래봤자 미나 입장에서는 자기 지금 시어머니랑 짝짝꿍 해가지고 나한테 폭력까지 쓴 남편의 말이 귀에 들어오겠어? 그래서 저기서 시어머니는 너무 뭔 일 생기면 네가 책임이야 하면서 그러고 있고요. 못 가게 할 수가 없죠. 이미 법원 명령을 해서 그렇게 간 거니까. 그래서 남편은 지금 아내를 사랑한다고 붙잡고, 그런데 아내는 너무 확고하게 아이를 데려가 버려요. 뭐 이 남편도 내가 어떻게 아내를 때렸다고, 뭐 이런 일이 어떻게 되니 일어나냐, 어떻게 막무가내로 아이를 데려가냐, 지금 애 굶어 죽어 간다 지금. 의학적 증거가 있는데도 안 되냐. 아이 몸무게는 근데 증거가 안 되죠. 뭔가 서류상의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는 오랜만에 이제 아기를 만나서 같이 이제 목욕을 하고 같이 쇼핑도 하고 같이 바닷가도 가고, 같이 이렇게 노는 그 엄마와 아기가 서로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요. 미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자기 신념이 깨질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이제 아이를 안고 이제 자고 있는데 아래층에서 무슨 소리가 나요. 뭐야 이거? 뭔 소리야? 하고 갔는데 여기서 미나 표정이 심상치 않죠? 살짝 슬픈 눈물이 글썽이는 표정.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시어머니가 찾아온 겁니다. 시어머니가 찾아와서 총을 꺼내서 미나를 쏴버려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아이와 엄마 중에 한 명을 선택해야 했다. 아이는 죽어가고 있었고 자식을 굶겨 죽인 여자라고 보도되면 좋을 게 뭐가 있겠냐. 아이나 주드나 그 여자한테. 그 여자가 감옥에 오고 난 밖에서 그냥 행복하게 살겠지만 행복하진 않았을 거다. 지금 주드처럼 내 아들이 날 용서할까? 나는 날 용서할 수 있을까? 나는 해야 할 일을 했다. 이것도 결국 어머니의 잘못된 신념이었지. 미나가 행해온 것도 어머니의 잘못된 신념이었고, 이 시어머니가 한 것도 어머니의 잘못된 신념이었고. 근데 이거를 어느 것도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을까? 결국 영화는 그 얘기를 던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난 내 신념대로 했고 지금도 그 생각은 같아요. 미나가 했을 법한 말이죠. 거의 똑같은 말이지. 그렇게 마지막 주드는 제법 컸죠? 확실히 아까보다 훨씬 커졌지. 아이랑 같이 바닷가에 와서 산책을 하는 것으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영화를 직접 보시면 생각보다 더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거든요. 근데 이게 영화 자체가 막 서사가 막 많진 않아. 그래서 조금 지루한 면이 있는데, 이 영화가 담고 있는 그런 의미나 그런 것들은 새겨볼 만하고, 요즘에 뭐 나는 솔로나 이혼수능 캠프 이런 데서도 좀 맥락이 비슷한 것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함께 보면 좋겠다 싶어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근데 이 영화를 단지 채식과 일반식의 문제 이건 아니야. 이 영화는 한 인간의 신념이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더 강화되고 그로 인해서 어떻게 파국에 이르는지에 대한 얘기도 담고 있어요. 그거에 대한 은유를 담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한 인간이 가진 신념은 그 사람이 가진 두려움과 부정적인 마음 혹은 나약함, 그걸 감추기 위해서 갑옷처럼 스스로를 뒤덮지. 그러면서 나에 대한 자신이 없거나 어떤 애착이 제대로 형성이 되지 않았으니까 내가 소중한 어떤 물건에 그 애착을 해. 아니, 그게 마치 예를 들어 그런 거지. 같은 혈액형인 사람들, 뭐 같이 무언가를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나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를 투영해. 그래서 그 조직이 시키는 거는 목숨도 걸고 이제 그런 일들이 생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신념이 형성되고, 그 신념이 더 강화되는 이유는, 한번 그런 식으로 형성된 신념은 결국 주관적인 신념이기 때문에, 주관적인 생각으로 생성된 신념은 깨트릴 방법이 없어. 네 주관적인 생각이 틀렸다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틀렸다고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느낌적인 느낌을 믿었던 미나는 이렇게 또 다른
모성에 의해서 제거됐죠. 사슴이 총 맞은 것도 하나의 복선이었을 수 있겠죠. 사냥꾼이 시어머니라고 보긴 힘들고 그런 상징은 아니고, 사냥꾼은 세상, 바깥의 모든 사람들. 그 주관적인 신념이 강화되면 그게 망상이 되죠. 그러니까 이 미나는 머릿속에 항상 누군가 세상에게 총 맞는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회사에서도 모든 곳에서 자기는 억압돼 있잖아. 엄마는 나를 보호해주지 않고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는 나를 방치했고, 회사는 자기 멋대로 내 지금 결혼해서 살고 있는 나의 환경 고려하지 않고 아무데나 가라고 나를 나의 불행에 빠뜨려버리는, 그리고 남편은 내 몸에 자기결정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임신시켜버리고, 그런 일들이 이제 계속 일어나잖아요. 미나에게는 세상 모두가, 심지어 남편마저도 나를 지켜주지 않는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내가 지켜야 돼. 미나 입장에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세상을 믿어서는 안 돼. 그럼 믿을 건 뭐야? 내 느낌밖에 없어. 그러면 그 느낌에 따른 말을 해주는 사기꾼들을 믿지. 그네들은 오히려 믿는 거야. 잘못된 신념이 머릿속에서 고착화가 되니까 그 신념과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공격이라고 받아들이고 나에 대한 모욕이라고 받아들여. 혈액형 A형인 사람들에 대해서 막 애착이 생기는 거야. 그 그룹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불안하고 내가 자아가 약해지니까. 그러면 누군가가 야 A형은 뭐 화성에서 왔다며, 그러면 그 사람을 공격해. 너 감히 내 속성을 공격해? 이러면서. 그래서 아무튼 이 영화는, 아마도 이 영화를 이제 이번에 다룬 게 앞으로 뭐 이혼소년 캠프나 낫소를 분석할 때 종종 인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한번 생각을 정리해 보려고 했고, 그걸 뭐 한 번씩 인용을 할 수 있는, 우리가 어떤 영화 하는 이런 영화를 같이 본 것만으로 이제 나중에 이거에 또 파생돼서 다양한 또 논의나 또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신념은 대중적인 신념이라고 옳은 건 아니에요. 항상 틀릴 수 있다라는 것을 봐야 되고, 모순이 없는지, 모순이 있다면 왜 있는지, 그리고 데이터로 생각하고 가설로 사고하고. 그러니까 이 대중적인 신념이라고 해서 무조건 옳은 건 아니에요. 태양이 돈다는 것이 대중적인 신념이었을 때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옳지는 않았잖아. 그렇다고 해서 지구가 돈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던 것도 맞지. 그래서 어떤 진리가 아니더라도 믿을 수 있죠. 그렇지만 그게 무조건 맞다, 그리고 그걸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를 공격한다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신념 체계가 생성돼 있을 수 있겠지. 내 신념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얘기한다고 해서 그걸 불쾌함으로 받아들인 건 잘못된 신념이 형성되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영화 분석은 짧았지만, 그래도 제가 이 영화 분석을 한 게 약간 낯설하고 익숙함 섞어놓은 것 같잖아. 거기서 할 얘기들이 많을 테니까 그때 또 얘기를 또 합시다. 이 영화 캡처를 우리 하루님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분석을 아주 잘 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헝그리 하트도 혹시라도 보실 수 있으면 한번 찾아보시면 제가 오늘 이렇게 다루지 않았던 그런 장면의 디테일이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한번 보시면서 같이 생각할 기회를 가지면 좋겠습니다.